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위치를 좀 볼게요.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보면 2배, 4근, 연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걔네들 5가지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공제라고 해서 인적 공제라는 걸 빼고 아래 특별소득 공제라는 걸 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표현이 소득 금액이 있죠. 소득 금액에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라는 게 생기게 될 거예요. 세액공제.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에서 보시면 공제가 두 군데가 있죠. 공제가. 그럼 소득공제라고 하는 건 세율을 부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득공제라는 건. 세액공제는 세율을 부과하고 나서 난 세금에다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세율이 지금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6%, 15%, 24%, 35%, 38%, 뭐 42%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누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자,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봤을 때 A라는 사람의 소득 구간은 지금 여기까지고 B라는 사람의 소득 구간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소득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서 빼면, 그러면 위쪽에서 이 정도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소득 공제라는 걸 빼면. 그렇게 되면 세금 높은 구간 맞는 사람이 훨씬 더 세액 그 혜택이 발생하게 되죠. 얘는 지금 35% 구간이 사라지는데 얘는 15% 구간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고는 여기 안에서 놀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이거 다 빼고 자가지수 받아 보면 얘 금액이 1,000만 원 넘으면 연봉 한 3, 4천 넘어가요.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럼 연봉 한 6, 7천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났는지 느낌이 가시죠. 그래서 자고 여러분 거의 대다수가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받는 사람들이 또 유리하니까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소득 공제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그냥 35% 세금 다 맞아. 그렇게 세금 계산하고 나서 세액 공제에서 세금을 빼버리는 걸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교재 다시 보시면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 아래 보시면 세액 공제 세액감면 적혀 있죠. 근데 특별소득 공제도 보험료, 연금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세액 공제도 물적 공제, 보험료, 연금 계좌 납입 다 적혀 있죠.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지금 위쪽에 소득 공제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건 인적 공제하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 할게 라는 거예요. 이 구간 맡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 자녀, 배우자 일 안 해도 돼요. 얘 서포트 해줘야지.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는 빼줄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1년에 연봉 1억 5천 2억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몰빵을 해서 지원, 가족들이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그죠?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적 공제에다가 지금 우리 특별소득 공제라고 있게 되는데, 특별소득 공제는 특이한 거 없어요.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손도 못 대고 떼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보험료예요.
연금하고 보험료는 손도 못 대고 떼이는데 세금 부과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소득공제라는 게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서 떼이는 4대 보험료들 하고,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애가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과거에 우리 사적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내려올 때에 그 다음 연도에 신용카드가 일몰기간이었어. 일몰기간이라는 건 얘가 없어지는 때였어. 없어지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내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안 내리고 소득공제로 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이 자기들한테 엄청 유리하고 좋고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건 줄 알고 조세장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너무 심하다고. 원래 만든 이유는 사업자들의 세금 포착하려고 카드 좀 끌거라. 그러면 카드 끌거면 그 식당 사장님이든 뭐든 전부 다 매출이 포착될 거잖아. 그걸 목적으로 카드 끌거면 소득공제 해주겠는데 근로소득자들이 그렇게 잘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없애려다가 못 없앤 거예요. 그 뒤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대통령 선거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그러니까 일무기간이 안 돼서 지금 포기했어요. 보는 그 기획재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요즘 막 박물관 막 이런 것들도 공제돼 줄게 문화 쪽으로 이제 방향도 좀 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가 특별 소득공제로 가 있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세액공제인데, 그럼 지금 저하고 같이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건 이 부분, 세율 부과는 인적공제. 사람 가지고 우리 소득세의 특징이 인적공제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인적공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우리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마지막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이해가 가요. 아니면 나중에 컴퓨터에 영혼 없이 입력하다 보면 장난치면서 말 바꾸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자, 인적 공제를 보는데, 자, 인적 공제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빼주겠다는 거고, 이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사람으로 인해서 추가 공제 더 빼주겠다는 거예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그럼 먼저 기본 공제라는 건, 기본 공제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우리 기본 공제예요.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는데, 자, 일단 기본 공제 대상 이렇게 써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내 돈 가지고 내가 번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내 돈 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내 가족 범위 있죠. 자, 부양 가족의 범위는 일단 수평적, 수직적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이 조건이 배우자 포함으로 가게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가 본인이 있어요. 그럼 본인과 수평적 관계가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럼 나와 배우자의 수평적 관계는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가 우리
기본문제 대상 범위고 또 위아래로 나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만약에 배우자가 뭐냐 지금 나의 친자가 아니고 또 다른 친자라더라도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나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단순 한 단계만이 아니고 위에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돼요. 자식 전부 다 되는데 지금 제가 수평적, 수직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지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가 아버지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안 돼요. 형제자매의 우리 배우자나 조카들 안 돼요. 다 수평적, 수직적 관계만 대상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삼촌 나오면 그냥 버려야 돼요.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모나 이런 사람은 일단 대상자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범위 있죠? 이 사람들 부양가족 범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원칙은 주민등록상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상 같이. 자, 일단 이 사람들 돈하고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수평적 수직적 관계인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이 사람들 가지고 봤을 때 원래는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우리 상관없어요.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같이 안 살아도 돼요. 배우자 얼마나 같이 살고 싶은데 떨어져 있겠어.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그러겠지. 직계비속 애 유학 보내도 애 뒷바라지 누가 해요? 부모가 알겠죠. 그래서 생계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자, 그리고 이제 주거 형평상 이야기하는 건 우리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주거 형평상이나 혹은 요양 목적인 경우에 예외로 인정해 줄 거예요. 떨어져 살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생계 같이 하는 유무를 안 따진다는 이야기고, 그럼 나머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안 산다면 안 사는 이유가 주거 형평상 집이 좁아서 같이 못 산다든지, 아니 부모님 편찮으셔서 요양 목적으로 저 요양병원이라든지 지방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부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조건을 따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이 범위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올게요. 와서 자, 이 사람들 가지고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 돼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이 우리 이 앞에 했던 종합 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 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 소득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야 돼요. 종합 소득 금액하고 양도 소득 금액하고 퇴직 소득 금액하고의 합이 우리는 100만 원 이하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 내가 부양한다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지가 벌어 지가 사는 거지 내 돈으로 먹고 산다고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연간 1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내가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인데 예외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로소득공제 적용 안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307페이지에 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또 가로에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적혀 있는 거 있죠? 안 보이게 지워버리세요. 150만 원 이하 이런 건 대한민국 어디 세법법전에도 없고 제가 과세관청에 확인까지 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대요. 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제가 근로소득공제 하나만 외우자라고 했죠.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는 70%라고. 그죠? 지금 이 저자가 실수한 이유가 5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까지 근로소득 공제가 70%이기 때문에 3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이런 규정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냥 얘 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증세 없는 복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필요금비 외우 가지고 장난쳤다고. 옛날에 얘 80%였어요. 그 일 하기 전에. 그때는 얘가 500만 원인데 80%면 5840이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라서 공제되는 사람이 법을 그렇게 바꿔놔 버려가지고 공제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 1년 반 동안 저 수업할 때 333만 333원만 되고 4원부터는 안 돼 이렇게 수업했어요. 근데 뒤쪽에 가니까 계속 꼬이는 거야. 그래서 500만 원은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게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70% 공제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70% 공제한다는 걸.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소득이 두 가지였어요. 총 급여가 300만 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를 파셔서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아버지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건데 이번엔 월급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죠. 다른 소득이 있죠. 그러면 300만 원이면 70% 하면 얼마죠? 70% 하면 210만 원이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되겠네요. 90만 원?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90만 원 됐는지? 그러면 90만 원하고 120만 원 하니까 아버지의 소득 금액은 110만 원이 되죠. 아버지 소득 금액은. 그럼 아버지는 1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 500만 원 해주는 거지 다른 소득하고 있으면 그냥 70%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실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기를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조건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수평적 수의적 관계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같이 살면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총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면서 이제 나이 조건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는데, 자, 나이는 세법상 나이 계산하는 거, 세법상 만 나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나이가 만 나이예요.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예요. 올해 2020년도죠. 그럼 2020년도 빼기 이 사람 몇 년도에 태어났냐 하는 게 세법상 만 나이예요. 그래서 만 나이. 그럼 이 나이 제한이 이제 직계 존속에게는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야지 돼요.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우리 세법 이야기하는 건 다 이렇게 나이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직계 비속 내 자녀는 만 20세 이하야지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 그럼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는 나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이에요. 직계 존속도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다 포함이에요. 그럼 형제 자매는 둘 다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어지게 돼요. 장애가 있으면 나이 안 따질 거라는 거예요. 30살인데 장애가 있고 100만 원 못 번대. 그럼 내가 부양하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18살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돈을 벌어요. 그럼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고 쥐가 먹고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이에 대한 조건이에요. 또 이런 특이한 경우 위탁아동인인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양육하고 한 18세 미만의 자녀는 내가 위탁아동으로 기른다고 볼 거예요. 우리 위탁아동 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 부모님 없는 애들 이제 고모 삼촌 이러면서 지내더라고.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으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거니까 150만 원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걸 이제 우리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안 적었는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배우자는 지금 제가 적은 건 전부 다 충족해야 돼. 전부 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수평적 수직적 관계 아니면 처음부터 갖다 버리고, 버리라고 치면 그렇구나. 얘는 상관없고, 근데 소득금액 100만 원 넘어갔다 나하고 상관없고, 안 넘어간 사람 중에 나이가 이래 되면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오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307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면 뭐 본인은 뭐 얼마 벌든 간에 내가 번 걸로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뭐 따지는 거 아니고, 배우자는 나이 안 따져요. 배우자는 그냥 소득금액만, 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득금액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 아래에 이제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비속은 나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뭐 재혼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자녀들 있죠, 20세 이하에 되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똑같은 경우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배우자의 제가 형제자매라 이야기했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지치기잖아.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해주는 거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나하고 수평적 관계지. 내 형제자매나 배우자 형제자매나 같은 사람이죠. 같은 동급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장애가 있는데, 자, 얘는 특이한 경우예요. 이거예요.
자, 내 자녀의 배우자를 생각해 볼게요. 내 자녀의 배우자는 나하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 들어가나요? 며느리 뭐 이런 거 있죠. 사위. 안 되죠. 그러면 원래 원칙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내 자녀가 장애가 있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며느리나 사위도 장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살고 돈을 안 벌어. 그러면 걔는 양육하는 걸로 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 내 자녀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눈을 다친 거예요. 그럼 맹인학교를 보내야 되겠죠. 그럼 장애인 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맹인학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내가 우리 집에 내가 다 데리고 살아. 그러면 며느리 내가 부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래에 우리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 경우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냥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하면 우리 17세 이하니까 18세 미만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는 기본공제 150만 원인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아래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더 해줄 건데 추가는 뭐 2개밖에 없어요. 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고 기본 공제 대상자인데 우리는 경로자라는 게 있어요. 경로자는 얘는 70세 이상이 되면 경로자에 대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또 장애 판정 등급이 있으면 혹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나 아니면 생계가 힘든 국가 유공자인 경우에 그때 기본 공제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200만 원만큼 추가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추가로. 자, 이건 우리 기본 공제 대상 가족도 되고 나도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자,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부녀자 공제 전제 조건은 얘는 자, 여성 근로자로서 죄송해요. 본인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본인에 대한 전제 조건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여성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때 5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추가로. 그럼 이걸 자 가지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인 본인이 여성 근로자여야 돼요. 근데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여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맞벌이 하니까 50만 원 더 해준다는 거 힘드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없다. 결혼 안 했으면 배우자 없을 거잖아. 그런데 여자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동생들이나 오빠를 내가 기본제 대상으로 데리고 살. 오빠가 예를 들어 40살이에요. 그러면 기본제 대상이 안 되겠죠. 근데 봤더니 소득 없고 장애가 있어요. 그럼 기본제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50만 원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한부모. 자,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한마디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소득공제 추가공제로 100만 원을 해줄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럼 이 두 개는 중복 적용 불가. 남자는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여자는 위에도 될 수도 있고 밑에 될 수도 있잖아.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세부담 최소화래. 어느 거 받는 게 좋죠? 당연히 한부모겠죠. 이해가시나요? 당연히 한부모 공제가 좋겠죠. 자, 이건 본인에 대한 사항이에요. 본인에 대한 사항.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가 있는데 올해 사망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죽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망한 그 해까지는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날 전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망이 전날 기준. 그런데 애매하게 1월 1일 죽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한 해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가 치유되면 치유된 해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치유된 해까지는 우리 기본공제도 적용받고 장애인 공제도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추가니까 자, 우리 내 자녀가 예를 들어 40살이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됐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이 없어지죠. 그럼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150에 추가공제 200까지 해서 350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치유가 됐어요. 그럼 올해까지만 350K 때문에 받고 그다음부터는 얘는 대상자가 안 되겠죠. 장애가 없어지니까 다음 연도부터. 자, 근데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은 즉시 남남이에요. 이혼하게 되면 왜 이혼하게 되면 즉시 남남이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 공제받아야 되거든. 그렇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혼하면 그냥 즉시 남남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이혼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거예요. 봤더니 배우자가 올해 이혼했어. 그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라 그랬잖아요. 안 쓰면 배우자가 없죠. 그럼 여러분은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를 봐서 있으면 한부모 공제에 체크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꼭 체크하라고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세부담 최소화가 되도록 작성하라고. 한번 체크 안 하면 틀렸다고 하겠다는 거죠.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다 체크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방금 말했던 그 기준인데 자, 우리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나중에 보면 자녀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자녀세액공제는 과거에는 소득공제라서 이제 우리 월요일날 직원 컴퓨터 놀이 할 건데 체크가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세액공제로 바뀌어져 있어요. 세액공제로 바뀌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력하면서 보이니까 보이는 쪽에다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15만 원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둘이 되면 15, 15 하니까 30. 세 명이 있으면 세 번째에는 30만 원. 그럼 6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6세 이하는 안 해줘요. 왜 6세 이하는 안 해주냐면 지금 세액공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올해 작년 말에
장인 중순 그때쯤에 아동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서 6세 이하 애들한테 한 명당 10만 원씩 매달 아동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동수당 주는데 굳이 세액공제를 빼줄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혜택이 커요. 그래서 이제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7세 이상만 된다고 표현하는 게 6세 이하는 아동수당 받는 거고, 세액공제는 그래서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가 이제 자녀 세액공제가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출산 입양이라고 있죠. 그 자녀 이제 놓고 하는 데에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 세액 공제에서 출산 입양 공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첫째 넣으면 세액 공제로 30만 원 빼줄 거예요. 세금에서. 둘째 넣으면 50만 원, 셋째 넣으면 70만 원, 그다음부터 계속 70만 원 빼줄 건데, 흔히 말하는 우리 고수도배 357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입양한 경우에는 몇째인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출산은 컴퓨터가 올해 2020년도에 태어나면 일단 올해 태어났어라고 아는데, 입양은 올해 태어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몇째다라고 써주는데, 그 이유가 세액공제 금액이 틀려서 몇째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나머지는 인식을 해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로세액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데, 앞에 일용 근로소득자는 근로세액공제 얼마 해줬죠? 일용 근로소득자 55% 해줬죠. 당연히 일반 근로소득자도 세액공제 해줘야지.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130만 원 이하는 55%를 해줄 거예요. 130만 원 이하 금액은. 근데 그 초과되는 금액은 30%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빼주니까 소득 금액이 얼마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지금 실컷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55% 30% 또 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빼면 돈이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이론상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적혀 있죠. 자, 이런 시험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내년 5월 달에 직접 연말정산하면 이런 말이 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기본공제와 원래 다 봤는데,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저같이 컴퓨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할 건데, 그게 우리 항목별 공제라고 말하고 특별공제라고 돼요. 근데 그거 안 받아도 우리 13만 원 세액공제 해줘요.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해 일하다 그만두신 거 연말정산 당연히 안 해줄 거예요. 나중에 급여 명세서 보면 안 해주는 이유를 알아요. 그럼 내년 5월 달에 연말정산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돈 쓴 게 얼마 없죠? 그럼 막 입력했어. 마지막에 제출하려고 버튼 누르는데 컴퓨터 창이 떠요. 그냥 그대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인데 너 이대로 하면 8만 원 공제한다. 그래도 너 할래라고 뜰 거예요. 그게 표준세액공제예요. 그래서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안 하더라도, 항목별 공제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시험 문제상으로도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현재 금액이 13만 원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13만 원. 자, 여기까지가 저하고 같이 오늘 보려고 했던 거예요. 월요일날 이거 저와 같이 한 번 더 복습처럼 쭉 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실기할 거예요. 실기하면 우리 직원도 등록하고 직원 부양가족들을 몇 명 먹고 사는지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원 급여자료 입력하는 월급 명세서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것만 했을 때 컴퓨터로 저와 같이 할 진도가 거의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일단 부가가치까지 다 끝내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이거 한 번 더 보시면 월요일날 원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오늘하고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 거 가지고 점수는 15점을 가지고 있어요. 15점. 그러면 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10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말에 혹시 공부 잘 안 되시고 하면 저희 학원 이 옆 교실하고 이용하셔도 된다 그랬죠.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열려 있어요. 9시 반부터 저희 6시까지 수업하니까 혹시 뭐 공부할 장소가 필요하신데 마땅한 곳이 없으면 우리 와서, 여기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바로 뒤에 있는 교실을 이용하셔도 돼요. 토요일 다 열려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 이번 주만 좀 잘 보내셔야
다음 주 말하고 준비가 좀 마음 따뜻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